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가야 할지 모색하는 자유경영원 문근찬입니다. 오늘은 영화 마젠콜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통해서 본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의 그 지식 근로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9월 15일 미국의 그 3대 투자은행 중에 하나인 리먼 브로더스가 무너졌습니다.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만든 파생 상품 부채담보부 증권이라고 하는 그 CDO 이것이 이 손실이 막대하게 이렇게 월가에 번지면서 이 리먼 브로더스가 무너지고 이어서 이제 전 세계적인 그 금융 위기가 닥쳤죠. 이 마진콜이라고 하는 영화는 이런 그 전 세계 금융 위기가 발발하기 그 직전에 어느 한 투자은행에서 하루 동안 있었던 그 회사를 살리기 위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 다급한 그 하루 24시간 이 밤 사이에 그 있었던 일들을 행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지식 근로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피터 드러커가 만든 용어죠. 날리지 워커. 과거에는 무슨 조립 라인에서 뭐 물건을 만든다라든지 하는 그 육체 근로자가 주류가 됐었던 그 산업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인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뭐 한 15% 이렇게밖에 안 되고 이 지식 근로자 쪽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지식 근로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 생산성이 어때야 되느냐 이런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예전에 우리나라의 국민교육 현장 속에 있었던 그 구절, 뭐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이런 정신의 소유자가 바로 지식 근로자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영화로 다시 좀 돌아가 보자면은 이 당시에 2008년 당시 금융위기가 사실은 어느 뭐 한두 개 투자은행이라든지 이런 그 회사의 책임으로 볼 수가 없고 사실은 전체적인 그 분위기가 버블을 만들어냈죠. 미국에 그 별로 담보 능력도 없는 사람들한테 집을 갖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어떤 그 욕망 이거를 부채질하면서 이제 이 버블을 키웠던 것이 이제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을 하면은 사람들의 욕망은 나도 좀 부자가 되고 싶다. 이게 자연스러운 그 욕망이죠. 이런 욕망을 시장의 하나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뭐 투자금융회사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이 파생 금융상품 이런 걸 교묘하게 만들어서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고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기가 활황일 동안은 모두가 해피하죠. 이 금융 투자 회사 이런 회사도 이제 돈을 많이 벌지만 꿈에도 그리던 이 서민들이 내 집도 마련할 수가 있고 이런 모든 돈이 그냥 활황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과정에서 가끔씩 그 치명적인 이 버블 이거를 키웠다가 이게 뻥 터지면은 한꺼번에 엄청난 그 사건으로 번지면서 이 경제 자체가 폭삭 주저앉는 것이죠. 2008년도 리먼 브로더스 이 파산 이거로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도 일종의 그런 그 버블이 터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버블이 터지면은 뭐 이 정부 당국에서는 이게 서둘러서 위기가 어디서 이제 촉발이 됐는가 하는 거를 진단을 하고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인 해이 이거를 이제 막 그 뭐 찾아내고 이제 법석을 떨죠. 그렇지만 사실은 뭐 이 정부 당국도 그러한 버블을 키웠던 장본인 중에 이제 하나인 것이고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돈의 흐름 이 금융이죠. 이것이 과열과 냉각을 하나의 주기를 가지고서 이게 반복을 하면서 이게 성장하는 것이 오늘날 그 후기 자본주의의 하나의 이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일종의 이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한 필요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거꾸로 이 모든 것을 정부 당국이 금지를 하고 마치 사회주의 이 국가의 명령 경제 체제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한다라든지 하면은 아무 활기가 없는 공안이 설쳐되는 그런 이 정체된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 극단은 이런 명령 경제, 또 한쪽 극단은 이 첨단의 어떤 자본주의의 후기, 이 자본주의 체제, 이것이 이제 양쪽의 하나의 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거는 일종의 하나의 그 필요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잘 제어하면서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화의 그 첫 장면은 월스트리트에 있는 이 어느 투자 금융회사, 여기에 이제 이 구조조정팀이 들이닥쳐가지고 잠깐 면담을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그날 이제 끝인 거예요. 주인공 피터 설리반한테 누가 와가지고 에릭 데일 씨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사실은 에릭 데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설리반의 그 직속 상사, 선임 관리자여서 별도의 그 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날 이 해고 통지를 받게 되는 그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에릭이 해고로 당하면서 자기가 마지막에 분석을 하던 그 내용이 있었는데, 뭔가 회사에 위험이 닥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내용을 분석을 마무리를 못하고 이거를 설리반한테 이렇게 주고 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조심해라, be careful, 이런 그 말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죠. 설리반은 이 평소에 이제 에릭을 많은 걸 배우고 했던 이 선임이 이제 주고 간 이 내용을 갖다가 분석을 하면서 여기에 무언가가 중요한 부분이 있구나, 이걸 이제 직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을 갖다가 미완성인 그 부분을 완성을 해가지고 열심히 분석을 합니다. 자기의 그 동료 세스라고 하는 동료가 그날 저녁에 이제 뭐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기분도 좀 그렇고 하니까 한잔 하기로 했다 해가지고 같이 나가자고 하지만 설리반은 이 분석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회사의 잔업으로 남습니다. 이 분석을 해본 결과 이 회사가 막대하게 가지고 있는 이 금융상품, 화생 금융상품, 이것이 시장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기들이 만든 모델에 의하면은 한 2주 전서부터 위험 수위를 넘었다 내려갔다 하면서 아주 위험한 상태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깜짝 놀래가지고 설리반은 그 선임 관리자였던 에릭한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전화를 급히 했는데 뭐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뭐 그날 해고됐으니까 이제 뭐 기분도 그렇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은 것이죠. 그래서 급히 술집에 있는 동료 그 세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팀장 그 윌 에머슨, 이 팀장하고 같이 급히 회사에 들어와라. 그래, 그때 시간이 이제 밤 11시예요. 자, 여기서 우리의 그 주제인 지식근로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광의 그 의미에서 지식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 조립라인이나 이런 그 공장의 현장에서 근육의 힘이나 이런 기능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 육체 근로자에 상대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대충 얘기하자면은 뭐 오늘날 뭐 대학을 나온 사람, 이런 정도의 의미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 근데 이제 엄밀히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뭐 대학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지식근로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깊은 전문성을 갖는 근로자, 전형적으로 이 영화의 그 에릭이라든지 설리반처럼 남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자신만의 어떤 전문성, 이런 걸 가지고서 그 회사에 어떤 이 기여를 하는, 공헌을 하는 그런 사람을 지식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그 명제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본격적인 지식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대체하기 어렵고 남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정도의 전문성을 포함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그 팀장은 부서장인 샘 로저스를 급히 호출을 합니다. 에릭은 아직 밤이 됐는데도 집에 돌아오지를 않고 있어요. 회사에 돌아오자 임원회의가 소집이 되어 있습니다.
임원회의에는 이제 설리반이 그 에릭의 자료를 가지고서 분석을 했던 그 내용이 이제 하나의 그 보고서로서 이렇게 인쇄가 돼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회의 자료가 배포가 되고 여기에 이제 젊은 중역, 제레드 코헨이라고 하는 이 중역, 그리고 이제 사내 변호사, 법률 고문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죠. 이때 시각은 이제 밤 2시 15분입니다. 제레드 코헨은 설리반에게 회의하기 전에 이제 뭐 지나가는 말로 자네 전공이 뭔가 하는 식으로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 설리반은 MIT 공대 로켓 추진공학 박사인데 전에 그 계통의 연구소에 근무하다가 이쪽에서 이제 급여를 보상이 좋다 하는 말을 듣고 오게 됐다. 그런 게 설명을 하죠.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월스트리트의 금융 분석가 중에는 이와 같이 MIT 공대의 무슨 로켓 추진공학 박사 이런 식으로 특이한 숫자를 다룬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 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파생 상품을 설계도 하고 분석도 하고 하는, 그래서 이제 금융공학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 이런 데서 생긴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두 번째 이 명제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영이란 무엇인가? 경영이란 어떤 지식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지식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 지식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뭐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그런 하나의 그 관리 방법론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이 설리반의 그 설명을 들은 제레드는 이 위중한 그런 사태임을 직감을 하고 회장인 존 털드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호출을 합니다. 그 회장은 회사에 급히 헬기를 타고 밤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회장 존 털드, 그가 또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 아주 그 새까만 직원인 설리반도 이제 그 회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누가 쉽게 설명을 해봐라. 자기는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쉽게 설명을 해봐라 했는데, 임원 제레드가 뭐 보고서에 있는 그 용어 위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회장이 집어치고 쉬운 말로 해라. 근데 사실은 그 남이 쓴 보고서를 설명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 보고서를 작성했는가 하는 거를 물어봤더니 그 직원이 작성을 한 거예요. 설리반. 그래서 이제 회장은 이 직원한테 설명을 좀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설명하듯이 아주 쉽게 설명을 좀 해다고. 그래서 졸지에 이 말단 사원, 평소 회장 얼굴도 보지 못했던 이런 말단 사원이 회장에게 브리핑을 하게 된 것이죠. 설리반의 그 설명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요지가 한 40개월 동안 주택 모기지 상품을 모아가지고 이 모기지 저당 증권 MBS라고 하는 그 상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회사가 수익성이 아주 좋았다라고 하는 거. 문제는 이것이 자기들이 이 개발을 했는 모델을 가지고서 분석을 해본 결과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정리를 하려면은 시간이 걸리는데 분석 결과 이 상품의 가치가 만약에 이 25%가 떨어지면은 회사 전체의 이 자산, 회사 가치, 이거보다도 손실액이 더 커진다. 이 상품 하나가 25%가 떨어지게 되면 회사는 망한다 하는 얘기죠. 완전히 자본을 잠식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장이 들었던 그 비유를 써가지고 만약에 현재 음악이 좀 느려지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음악이 완전히 멈춘다면 그 손실액의 규모는 이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마치죠. 그래서 현재 시점은 이 폭탄이 터지기 직전이다 하는 거를 이제 납득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지식 근로자의 그 주된 이 도구인 커뮤니케이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공적인 지식 근로자의 커뮤니케이션, 이것은
자기 자신, 즉 발신자의 관점이 아니고 수신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아는 무슨 그 전문 용어, 아주 어려운 이런 전문 용어를 쓴 커뮤니케이션, 이거는 아주 가장 하순화하는 그런 짓이에요. 이 비슷한 맥락에서 지식 근로자의 그 일이라 하는 것은 자신이 성취한 어떤 결과물, 이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사장이라든지 인접부서, 무슨 인접부서라든지 이런 다른 그 사람에게 이거를 납득을 시켰을 때, 즉 이걸 팔았을 때, 팔 수가 있었을 때 자기가 공헌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지식 근로자의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일종의 그 인접부서라든지 또는 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영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회장은 그러면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죠. 그러면서 자신이 이 회사에서 이 훈시를 한번 했을 때 이거를 상기시키면서 이 월가라고 하는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가장 스마트하든지 똑똑하든지 또는 행동이 빨라가지고 1등을 하든지 또는 사기를 쳐야 된다. 근데 자기는 사기를 칠 생각은 없다. 그런데 느낌에 지금은 가장 똑똑하기보다는 1등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죠. 이 국면에서 이제 그 냉철한 이 젊은 이 임원 자레드 코헨, 이 사람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짤막하게 즉각 팔아쳐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이 대답이 사실은 회장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죠. 그래서 회장은 이제 이어서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걸 묻습니다. 대책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업 담당 그 고위 관리자 샘 로저스에게 물어요. 로저스는 그것이 이제 가능은 하지만 사방에서 회사에 엄청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 대가는 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옳지 못한 일이라는 그런 그 책임을 우리가 떠맡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을 하죠. 회장은 만약에 내가 회장이 이걸 팔아치우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더 구체적인 이 방법, 이걸 묻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샘 로저스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전 트레이드 미팅에서 직원들에게 정직하게 현재 상황이 어떻다 하는 것을 말하고, 이거 속여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보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순식간에 움직일 것.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만에 다 팔아쳐야 하는데, 그러고도 못 판 그 남은 것은 오후 2시까지는 65% 수준으로 다운을 해서라도 팔아쳐야 된다 하는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로 인해서 시장은 이제 죽을 것이고, 이것이 이제 버블이 그때 터지는 거예요. 어떤 그 버블이 터지는 이 시발점을 이 회사가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거래를 해왔던 모든 사람들과 다시는 거래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트레이더, 영업사원에게 큰 보상을 하는 이 문제, 이것은 불법은 아니겠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 이런 그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시간이 4시입니다. 1시간 후인 5시에 대책회의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회장은 이제 회의를 정회를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은근히 샘에게 별도로 이제 다가가서, 왜냐하면 이제 이 회장은 샘이 굉장히 망설이고 있다 하는 것을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샘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부하 직원들을 설득을 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만사가 이제 틀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샘에게 이거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고 기회다. 그러면서 은밀히 얘기를 하는 것이, 월가가 다 망하고 나면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게 팔아치운 우리가 승리자가 된다. 이런 계산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은 이게 무엇이 과연 이 정의, 저스티스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 기준이라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직위, 책임의 범위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지식 근로자가 맞닥뜨리는 그 하나의 또 다른 명제로서 지식 근로자의 의사결정, 이것은
옳은 것과 틀린 것 사이에 그 쉬운 의사결정이 아닙니다. 대개는 옳은 것과 옳은 것 사이에 복잡한 이런 관계 속에서 이 경계 조건을 찾아내는 그런 그 의사결정이죠. 아침 장이 시작되기 전에 그 샘 로저스는 남아있는 그 60여 명의 그 트레이더 직원, 이 사람들에게 강력한 그 연설을 합니다. 잔치는 오늘 아침으로 끝났다. MBS 상품을 모두 팔아쳐야 되고, 그 결과 지금까지 그 관계했었던 고객들과의 관계는 파탄이 될 것이다. 처음 2시간이 승패의 갈림길이다. 그러나 달리 다른 방법은 없다. 각자 자기에게 할당되어 있는 이 할당분의 93%를 팔면 각자 140만 달러의 보너스를 챙길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 팀 전체가 잘해가지고 회사 전체 실적이 93%를 상회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각자 또 130만 달러를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270만 불을 이 트레이더들이 보너스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폭탄 세일이죠, 폭탄 세일. 이렇게 해가지고 오후 장이 종료가 될 때 4시 이후에 이렇게 큰 손실을 감수하긴 했지만 회사는 파생상품 전체를 갖다가 거래처에 모두 팔아치우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살아남은 것이죠. 이 저레드, 이 젊은 이모는 샘에게 수고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당일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발표됐는데, 이번 공로로 샘은 구조조정에서 빠졌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샘은 진절머리가 나서 이제 이 회장에게 쫓아 올라가요. 그 임원식당에 있는 회장에게 쫓아 올라가서 나는 약속된 그 보너스 이거 밟고 이제 그만두겠다. 이제 회장은 뭔가 앞으로 잘 될 것 같다. 최소 2년간만이라도 자기 옆에 있어 달라 하는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회장 설명은 자기가 보기에는 이날 아침에 있었던 그 폭탄 세일, 이거는 사실은 그동안 자기들이 해왔었던 영업하고 본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다른 것도 없다. 그런 말을 해요. 선수를 치는 것이죠. 늘 그 금융가에서 하는 일이 선수를 쳐가지고 승자와 패자가 이렇게 갈리고 하는데 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뭐 동일했다. 그런 그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무슨 파레토 법칙 이런 거를 그 설명하는 듯 합니다. 그때 이제 제레드가 그 직원 피터 설리반을 데리고 임원식당에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임원식당에는 회장과 제레드, 피터 설리반, 그리고 샘 이렇게 4사람이 있게 되는데 상징적으로 이 임원식당에 들어온 이 4사람이 앞으로 이 회사의 새로운 그 주역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그 지식 근로자의 한 부류라고 볼 수 있는 경영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또 다른 그 명제로서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영자는 지식 근로자의 하나의 한 부류죠. 그래서 경영자는 지식 근로자는 서로에게 보완을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성취를 하고 어떤 회사의 사명을 달성을 하죠. 경영자는 지식 근로자가 없으면 절대로 성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 근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경영자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적용이라든지 그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경영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회사에 그야말로 공헌할 수 있는 이 지식 근로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이런 사람들을 승진시키고 보상을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이제 경영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가 고도화된 이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이것도 이제 피터 드러커가 말한 포스트 캐피털리즘 소사이티 이런 말인데, 이 속에서 이 지식 근로자 그리고 지식의 형식, 내용, 뭐 의미, 어떤 책임의 변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 이 참고로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명제라고 정리한 그 내용들은 사실은 피터 드러커의 책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고 하는 그 책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책의 그 내용, 이 속에 있는 내용들을 접목을 해본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그 마진 콜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같이 한번 이렇게 줄거리를 더듬으면서 오늘날 그 사회의 하나의 주역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지식근로자, 이 지식근로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